안녕하세요. 저는 운경재단의 이미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아서 할게요. 1분 남았는데 많이 오셔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랜덤 액세스 메모리 3 기록과 기억이라는 전시 연계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전시에 붙는 연계 프로그램 저희 운경재단에서 기획을 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막 행사 때 진행했었던 퍼포먼스 이재현 안무가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 이완 작가님 오늘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이완 작가님하고 했던 작가와의 대화, 기획자님하고 작가랑 같이 했던 작가와의 대화, 그리고 이제 운영재단에서 청각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어재활치료 수혜자들하고 작가님이 같이 했던 워크샵 프로그램,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준비된 강연 시리즈 신희건 교수님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신희건 교수님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대학교 고고미술학과를 졸업하시고 석사 받으시고 중국의 사회과학원에서 고고학 전공으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제가 이건 보고 읽어야 돼서 틀리면 안 되니까. 국가문화재연구소에서 한양도성과 숭례문 등의 발굴을 주도하셨고요. 지금 이제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는데요. 문화재청에서 창덕궁 관리소장으로 문화재 활용의 최전선에서 활약하셨고요. 현재는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서울시 국가유산위원이시고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전문위원이시고요. 이코머스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도 함께 겸임하고 계십니다. 이 화려한 이력처럼 학문적인 깊이도 가지고 계시지만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요. 문화재의 발굴, 보존, 활용 모두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학자이자 발굴자, 역사학자이자 고고학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강연을 준비한 이유는 저희 전시가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하는 어려운 제목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록과 기억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경고택 자체가 대단한 기록물이기도 하고, 또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한테도 굉장히 많은 기억들을 소환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록과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었었고요. 지난번에 작가와의 대화에서 작가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또 이번에는 다른 분의 시선에서 또 이 기록을 발굴하고, 또 거기서부터 우리가 없었던 기억을 또 만들어주시는 작업을 하시는 되게 특별한 분을 모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100년 만에 되찾은 기억, 광화문 월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신희건 교수님께서 직접 발굴에 참여하시고 사실 총책임자를 총괄 지휘를 다 하신 광화문 월대를 통해서 역사학자, 고고학자의 시선에서 기록과 기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까지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장소는 운경재단에서 물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운경선생님이 활동하시던 무대였던 곳이고요. 운경고택은 작고하시고 93년에 저희가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30여 년째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경선생님이 워낙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이라서 그 정치 행적을 저희가 계속 보존하고 또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곳은 유품 전시실,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재단 사무실 3층에 위치하고 있고, 운영선생님 쓰시던 물건이나 기념품들을 보관하고 있고, 또 어떤 방에는 기록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번 전시에 이제 출연을 했고요. 그래서 보통 때 운경고택도 사실 들어오시기 쉽지 않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공간도 이렇게 강연이 아니면 사실 일반인들이 들어오시지 않는 공간이라서 좀 특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어둡고 무겁지만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희건 교수님 모시고 오늘 강연 듣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질문하실 수 있도록 Q&A 시간도 가지려고 하니까요. 강의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희건 교수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셨는데요. 그냥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를 오늘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뜻깊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조선시대에 이 경복궁 주변으로
여러 이제 왕자들이 태어났던 그러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궁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그 중에 이곳은 아마 선조 임금이 태어나셨고 자라셨던 그 도정궁이라고 하는 궁이 있는데 그 터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사님 처음 뵌 게 이제 창덕궁 관리소장 할 때니까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혹시 이 터가 어떤 터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질문을 받고 하면서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이번에 특별히 정말 너무나 좋은 장소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직접 연관되는 그런 기록 내지는 기억이라고 하는 주제 전시가 열렸죠. 마침 그 전시에 제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저를 초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운경재단 이미애 이사님 이하 실무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작가님께도 저도 오늘 사실은 처음 봤습니다. 전시를. 그래서 9시 반에 좀 일찍 와서 1시간 정도 전시를 둘러보고 했는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에 나오는 그런 기억에 관련된 전시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둘러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완 작가님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자, 전시 제목이 기록과 기억이더라고요. 기록하고 기억 같나요? 다르나요? 어때요? 기록하고 기억이 같은 것 같습니까? 다른 것 같습니까? 같기도인가요?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는 이제 기록이라고 하면 뭔가 그 활자화돼서 이렇게 인쇄물로 나온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이라고 하죠. 이것도 나중에 엄청 중요한 기록물이 될 겁니다. 이번에 전시에 발간한 이 도록도 후대에는 아주 중요한 기록물이 될 텐데 이 도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이 전시를 본 분들은 이 안에 있는 사진이며 이 안에 담겨 있는 뜻들을 머릿속에 간직하실 거예요. 그걸 보통 기억이라고 하죠. 그래서 굳이 구분하자면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텐데 재밌는 그 표현은 또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제가 지금 이코모스라고 하는 유네스코 산하의 세계 문화유산 관련된 자문기구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유산들은 월드 헤리티지라고 하는 세계유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류 무형유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인텐저블 헤리티지라고 하는 우리가 굉장히 강점 있는 분야죠. 무형유산. 그리고 또 하나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유산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기록유산 알고 있는 거 뭐 있으세요? 팔만대장경. 또 뭐 조선왕조 실록, 동의보감, 난중일기, 뭐 심지어는 광주 우리 민주화 운동 기록물, 새마을 운동 기록물, 이산가족 찾기 기록물 다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세계 기록유산의 공식 명칭은 메모리 오브 더 월드입니다. 세계의 기억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야, 우리는 기록유산이라고 하는 걸 유네스코에서는 메모리라고 하고 있구나. 그럼 결국 메모리와 레코드는 같은 것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은 그 기록이라고 하는 쓰여진 증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저는 소개받은 대로 그러한 역사학자들과는 좀 다르게 저는 땅 속에 묻혀 있는 유적 유물을 가지고 기록되지 않은 기록을 발굴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록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한반도에 사람이 산 이래로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우리가 기록을 해서 남겼을 수는 없죠. 그리고 설사 남겼다 하더라도 그게 온전히 보존돼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록물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기록을 남기지 않는 민족이다라는 얘기들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기록물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도 가장 꼼꼼하고 가장 객관적인 그런 기록을 하려고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왕들의 그러한 일거수일투족을 적은 왕조실록이 있고 또 신하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승정원 일기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왕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쓴 일성록이라고 하는 일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동시대 동일한 사건들을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표현될 수 있겠죠? 이게 기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어요. 기록은 결국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적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적혀져 내려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토리. 그래서 히스토리는 E.H. 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과연 과거의 객관적인 팩트냐? 지금 우리가 접하는 역사가 팩트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허구예요? 그럼 팩트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면 팩트였던 것을 기록한 사람들의 인식을 접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분명히 그 사람이 적을 때 뭔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객관적으로 적으려고 했겠죠? 하지만 그것을 적을 때는 자신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접하는 역사는 그 자신의 인식이 담겨 있는 그러한 기록을 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역사라고 하지만 실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팩트는 아니다. 그 팩트를 기록한 사람들의 인식이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E.H. 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역사는 그 과거의 사실과 그걸 적고 있는 역사가와의 끊임없는 그런 투쟁. 우리는 그런 투쟁을 보면서 어느 게 그러면 옳게 적은 역사냐, 어느 건 그릇되게 적은 역사냐, 이런 것들을 현대의 역사가들이 사료 비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평가를 하죠. 근데 그 평가는 또 과연 객관적일까? 그 또한 저는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옳은 학설을 적은 기록물은 이 사람 정확하게 적었네. 내가 생각한 거가 다르다. 이 사람이 왜곡해서 적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고고학자들은 역사를 기본으로 뭔가의 그 시대상을 연구를 하되 그 역사 이면에 있는 실물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게 고고학이 갖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고고학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게 풍부한 기록물이 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기록은 위정자, 왕의 중심의 역사고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어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소설가의 문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고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삼국시대 그 천년 고도 신라, 천년이라는 긴 시간을 영위했던 신라의 역사를 잡고 있는 책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2권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도 고구려 백제랑 나눠 적고 있죠. 이 2권의 책으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든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아니겠죠. 근데 그 기록되지 않은 그런 증거들은 땅속에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하나 발굴하면서 우리가 그때의 역사들을 이렇게 다시 찾아내고 있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저는 고고학자 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책은 2권만 연구하면 끝나요. 아무리 뭐 이 해석이 맞다 틀리다 해도 진짜 수십 명이 삼국사기 하나 연구하면 내가 할 연구가 있겠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은 거의 후학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고고학은 지금도 어디에서 뭘 파면 뭐가 나올지 몰라요. 요즘도 최근에 경주 월성에서
뭐 월성 신라 왕성이에요. 뭐 성벽을 4세기쯤 축조했다라고 뭐 발표를 하고 했는데 그 밑에서 3세기 때 이미 엄청난 그 궁궐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을 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럴 때마다 다 새롭게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발굴하지 못, 월성도 제대로 발굴 못했는데 경주에 얼마나 많은 유적을 발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말 살면서 가장 뜻깊었던 발굴은 오늘 하는 얘기와 다르게 백제 위례성을 찾았던 얘기입니다. 송파에 가면 풍납토성이라고 있어요. 백제가 한강역에 정착을 해서 500년, 공주로 천도할 때까지 500년의 도읍지인데 2011년도까지 우리는 어떠한 책에서도 풍납토성이 백제 500년 도읍지인 삼국사기에 기록된 위례성이다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희한하죠? 아니 500년간 위례성에서 온조왕부터 해가지고 공주로 천도했던 계로왕까지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일을 했는지 상세하게 적은 게 삼국사기예요. 그렇게 적어놓고 정작 위례성은 모르겠다. 어딘지 모르겠다고 적어요. 그러니까 모르게 된 거예요. 뭔 일을 했는지는 알겠지만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나서 정작 위례성인 풍납토성은 한 번도 발굴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만 있었죠.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다른 데가 위례성이다 라고 지목을 하고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위례성이라고 생각되는 증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위례성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아파트 짓다가 우연히 유물이 나와서 발굴을 하게 됐고 너무나 운이 좋다고 좀 표현하는데 운 좋게도 제가 97년에 그 처음으로 풍납토성을 가서 발굴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10년 넘게 발굴하면서 저는 거기가 위례성이다. 발굴하고 4년째 되는 해에 저는 거길 위례성이다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까지 거기가 위례성이다라는 논문을 발표한 사람 거의 없던 시절. 왜? 다 모른다고 했으니까. 근데 고고학자로서 발굴해서 보니까 이건 왕성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고고학적으로 봤을 땐 여기가 왕성이다. 크게 왕성이면 기록에는 위례성밖에 없죠. 그래서 위례성이다. 이렇게 냈더니 학계가 발칵 뒤집혔는데 논문 내고 한 10년 뒤쯤 되니까 그게 교과서에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학원 수강한 선생님들은 아마 학교 다닐 때 풍납토성이 위례성이다라는 걸 보고 배운 학생들일 것 같아요. 2011년에 고등학교, 중고등학생이었으면. 배우셨어요? 먼 나라 이웃나라 얘기 같죠? 예, 요즘 국사교육이 이래서 문제예요. 예, 열심히 배웠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아무것도 기억나는 건 없어. 왜? 수능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게 바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의 맹점이기도 해요. 기록은 돼 있는데 어딘지 정작 모른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제 전공 원래 백제 도성인데 서울에 있는 유적을 책임 발굴을 하면서 또 운 좋게 경복궁 광화문 그리고 안타깝지만 불탄 숭례문도 다 제가 발굴했던 유적이에요. 경복궁은 정말 저하고 인연 있는 유적입니다. 풍납토성은 이제 운명 같은 유적이라면 경복궁은 조금 있다가 얘기가 나올 텐데 우리가 오늘 얘기할 광화문 발굴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발굴을 처음 시작했던 해가 90년도에 1990년 벌써 34년 전이죠. 그 90년에 처음으로 경복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복원하겠다라고 하고 처음 시작했던 게 발굴조사. 왜? 이미 땅속에 묻혀 있는 역사가 됐으니까. 고종 때 중건한 경복궁이 무참히 훼손되고 남아있는 건물은 거의 없다 보니까 중심축에 있는 제일 중요한 건물이라도 복원하자라고 해서 90년에 첫 삽을 파면서 발굴을 했는데 그때 희한하게 제가 고고학과 학생으로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 발굴 현장에 실습, 아르바이트 하러 갔던 현장이 경복궁이었어요. 그래서 그해 겨울에
지금 친전인 강령전 교태전 쪽에 발굴 조사를 학생 때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여기 파 그러니까 열심히 삽질하고 긁어 그러면 열심히 긁고 그랬는데 그 1단계 계획의 20년 계획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제일 앞에 있는 강령전 교태전 제일 뒤에 있고요. 제일 앞에 있는 광화문을 발굴해서 복원하는 거였는데 20년 뒤에 광화문을 복원할 때는 제가 그 발굴의 책임자가 됐어요. 되게 신기하죠.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시작했던 현장이 20년 뒤에 그 발굴의 책임을 맡고 마무리를 하는 그게 이제 광화문하고 저의 인연이 되었고 그때 월대라고 하는 그런 시설을 처음 찾고 그 뒤로도 15년이 지난 한참 뒤에서야 다시 월대를 발굴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좋은 그러한 일이 나중에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광화문이라고 하는 곳이 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와 장소를 의미하는 곳인가 라는 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이제 한양 도성을 연구하면서 썼던 책들이 있는데 한양 도성 그리고 창덕궁이라고 하는 유일한 우리 궁궐 가운데 유일한 세계문화유산이 돼 있는 그러한 궁궐이 창덕궁이고요. 한양 도성도 조만간 세계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희가 10년 넘게 지금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세계유산이 돼서 세계인들이 정말 그 찾아와서 우리 유산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광화문 하면 광화문 일대 지금 광장이 조성돼 있잖아요. 광화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뭐 상징물 그런 기억 이런 거 있으세요? 광화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해태. 광화문 앞에 지키고 있는 해태상. 예. 해태가 생각난다. 광화문.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서울의 한복판, 대한민국의 심장 같은 곳인데, 뭐 광화문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시위. 하셨죠? 안 하셨어요? 안 했는데 그러면 매체를 보고 봤던 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제가 회사 다니다가 퇴근할 때 집을 못 가요. 시위 때문에. 그래서 그 시위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 예. 자, 시위가 생각난다. 광화문 하면 뭐가 떠오르는 이미지 없으세요? 예,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를까 한번 골라봤어요. 제가 볼 때는 이순신 장군 얘기 제일 많이 해요. 왜? 지금 광화문 광장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상징 조형물이에요. 1968년에 박정희 대통령 때 광화문 광장에 제일 그 세종대로 초입에 저 정말 높은 곳에 장군님을 탁 올려놨어요. 저거 만들 때 아니 이순신 장군이 광화문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왜 이순신 장군이 저기 들어온 거야?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이순신 장군이 저기 들어와 있어요? 이순신 장군 왜 저기 와 계신지 아세요? 호가 뭐예요? 이순신, 호, 충무공. 어디에서 나고 자랐어요? 충무로. 그러면 충무로에 가셔야지. 남산 한옥마을 앞에 이런 데 보시면 거의 충무로고 장군하고 딱 어울려. 근데 세종로에 딱 있으니까 저게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박정희 대통령 때 저기 옮겼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친일적인 이미지 그 프레임을 벗어나보자 라고 할 때 일본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조선인 누구냐? 이순신이었다. 그래? 이순신 장군 모셔놓고 내가 친일과 아무 관련 없다. 나 일본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순신 장군 충무공 모시고 아산 현충사도 성역화하고 이런 거 하니까 나 친일로 보지 마. 이순신 장군을 모셨어요. 자, 거리의 이름은 뭐예요? 세종로. 이순신 장군만 있으니까 진짜 세종이 너무 서운할 것 같아. 아니 여기는 세종로인데 왜 충무공이 저 앞에 있냐? 그래서 모신 분이 세종. 2009년이에요.
세종로라고 해서 세종이 저기 계셔야 되나요? 저는 광화문 보면서 제일 이상한 제일 생경하게 드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저분이에요. 엄청 더군다나 황금빛 해가지고 과연 세종대왕이 지금 내 동상이 저렇게 골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위압적으로 저기 놓여 있다는 걸 알면 진짜 세종이었으면 야 당장 치워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 백성이 얼마나 불쌍하면 한자 읽는 게 힘드니까 한글을 만들어서 보살피려고 했던 어여삐 여겼던 분인데 나 저 앞에 이렇게 딱 앉혀놔줘. 이거 어떻게 바라볼까? 굉장히 저는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광화문 광장이라고 조성이 되고 나니까 요즘 같은 정말 너무나 극심한 이상기후에 그해 여름이 가장 따뜻했다. 가장 시원했다로 바뀝니다. 이제 올해 너무 더웠죠? 근데 올해가 가장 시원했다라는 얘기를 할 거래요. 그럼 내년은 더 덥다. 그러면 일기예보 할 때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장소가 어디냐? 광화문의 저 분수 앞이에요. 기상 리포터들이 저 앞에 나와서 저 앞에는 아이들이 막 흠뻑 젖어가지고 이 더운 날 저 물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면서 더위를 식히는 저 장소에서 이제 오늘의 날씨는 40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러고 있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지금 광화문은 요런 장면들이 가장 이렇게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미지인데 그럼 이렇게 되기 전에 광화문은 또 어떤 이미지들이 있을까?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말씀하신 이 뭐예요? 저 대왕님 저기 계시네요. 그죠? 이거 보세요. 장군님, 대왕님, 광화문 이렇게 일렬로 쫙 이렇게 있죠? 한밤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바로 2016년의 촛불혁명입니다. 지금 요 시대 직전에 광화문이라고 하면 가장 상징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이 이 촛불혁명, 촛불집회, 촛불 시위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이 광화문에 이렇게 모였을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왜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어야 했나? 자, 조금 더 올라가 보면 기쁜 기억. 2002년 한일 월드컵의 붉은 악마 그 이후로 월드컵 할 때마다 모여요. 그죠? 시청광장부터 해가지고 세계인들이 봤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대요. 아니 저 사람들 뭔데 저 앞에 나와서 다 빨간 옷 입고 다 똑같이 대한민국 이거를 하고 있나? 누가 시켰나? 아니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다 와서 하고 있단 말이죠. 요즘 유럽도 저렇게 해요. 왜? 경기장에 못 들어가니까 바깥에서 해가지고 대형 스크린 설치해 놓고 모여서 야외에서 응원한대요. 이거 수출을 된 거예요. 붉은 악마. 한국의 응원 문화가 이제 또 유럽에서도 이렇게 먹히는 거죠. 이런 기억이 있어요. 자, 대한민국 외쳤던 기억. 그 전으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1987년 6월항쟁. 우리 손으로 민주화를 이끌어냈던 물론 열사들의 피를 흘렸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화를 쟁취했던 자 이곳이 바로 지금 백악이 이렇게 있으니까 광화문 앞에 지금의 광화문 광장 모습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서울시청부터 광화문까지 모였던 군중들.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자, 민주화를 쟁취하기 전에는 그럼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었느냐? 이 광화문 아치가 기억나는 분 혹시 있으세요? 안될 것 같은데 기억나시고, 네. 아버님 기억나시고. 자, 이 아치가 광화문의 버젓이 이렇게 있었고요. 저희 어렸을 때 누구 외국에서 그 대통령이나 손님 오면
김포공항부터 줄 서가지고 태극기 흔들었어요. 그죠? 기억이 나면 안 되는데. 동원됐어요. 저희는 이게 각 학교별로 위치가 정해졌어요. 니네 학교는 어디 어디. 그래가지고 나가서 태극기 엄청 흔들었거든요. 그게 이런 식으로 심히 카터 대통령이 방한한다 할 때 이 앞에서 이렇게 이 아치에다가 이런 국가적인 선전 홍보 문구를 여기 걸었어요. 이래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게 1979년이에요. 카터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가 카터 대통령 방한하고 아까 전시해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서거 신문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게 같은 해입니다. 이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 영정이 걸렸어요. 여기. 이게 광화문입니다. 자, 이 독재 정권에서는 이 공간이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상징 공간이었고, 그러니까 여기다 걸었는데 이게 조금 너무나 거슬린다 라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것들이 왜 이 앞에 있느냐라는 비판 때문에 전두환 정부 때 이걸 철거합니다. 그게 82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없어진 그러한 상태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요 건물 어떤 건물이죠? 저 뒤에 있는 건물, 예, 저 당시에는 이제 중앙청으로 쓰였을 거고, 철거 직전에 95년에 철거가 됐는데 철거될 때는 국립중앙박물관이었고, 그 전에는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바로 조선 총독부.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서 식민 통치를 했던 그러한 상징의 기구가 바로 총독부인데, 바로 저 자리에 있는 거죠. 저게 광화문 뒤에 있던 건물이에요. 광화문은 안 보이죠. 광화문은 안 보이는 그러한 상태인데, 원래 지금 저 앞에 광화문이 옮겨져서 있어요. 1982년 무렵에는 79년 요 당시에는 지금 요 뒤에 광화문이 요거 끄트머리 보일 거예요. 광화문이 있는데도 지금 나무 때문에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일대가 왜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정부 또는 국민들이 이 장소를 이렇게 중시했을까? 이게 바로 광화문이 갖고 있는 장소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건 다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이게 경복궁의 조감도고 이게 광화문입니다. 이거는 지금 월대를 만들려고 할 당시의 조감도니까 지금 완성된 월대 이전에 계획된 조감도인데, 이 조감도의 완성된 연도는 2045년입니다. 그러니까 2045년을 예상한 경복궁의 조감도예요. 앞으로 21년쯤 지나면 경복궁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막 건물 들어와 있으면 이게 의정부라고 하는 건물이고, 이 옆에 삼군부라고 하는 문무의 최고기구가 이 앞에 관청이 들어서는 그림이 2045년까지 그리고 있는 문화재청, 지금 국가유산청이죠. 정부하고 서울시의 빅피처예요.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렇게 건물들이 들어서는데, 여전히 건물 안에 좀 횡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2045년까지 이렇게 건물들을 집어넣고 이 앞에 의정부 3군부를 복원하게 되면, 이 경복궁 같은 경우는 원래 태조 때 처음 조선이 건국할 때 만들어졌다가 임진왜란 때 불이 나서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고종 때 중건될 때까지 270여 년 폐허로 있다가 고종 때 다시 만들어진 경복궁의 40% 정도를 회복한 모습이 돼요. 아니 이렇게 됐는데도 경복궁이 40%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고종 때 만들어진 경복궁 대체 어땠다는 거야? 라고 하면, 이 왼쪽에 있는 경복궁은 1865년부터 시작을 해서 68년에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88년까지 계속 수리를 하면서 이 완성한 그림이 한 500여 동의 빽빽한 건물이 들어서 있고,
건물은 한 7,400칸 정도나 되는 정말 엄청난 궁궐이 150년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7,400칸이면 잘 실감이 안 나실 텐데 북경에 있는 자금성이 9,800칸 정도 되는 궁궐이에요. 근데 경복궁이 한 7,400칸이다? 정말 대단하죠. 이 경복궁 이게 전각 부분이고 지금 청와대 있는 쪽은 후원인데 경복궁의 전각 부분하고 후원까지 합치면 한 65만 제곱미터나 돼요. 자금성이 72만 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금성에 필적할 만한 궁궐을 하나 만든 게 고종때예요. 그게 조선의 정궁 경복궁이었어요. 그러다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아 1910년에 강제 병합이 되고 일제 식민 통치를 36년 겪고 나서 해방이 됐죠. 자, 45년에 보니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남은 경복궁은 고종 때 있던 경복궁의 10%, 90%가 훼손이 됐어요. 90%를 일제는 경복궁을 다 훼손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해방 이후 한참이 지난 1990년부터 해서 야 이제는 우리도 경제개발로 어느 정도 이뤘고 이런 마당에 경복궁을 한번 복원을 해보자 라고 해서 90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2045년까지 55년 계획으로 지금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30%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90년부터 지금 34년 됐죠? 34년 동안 30% 정도 회복을 했고 앞으로 20년 더 지나면 10% 더 회복을 해서 40%까지는 회복을 하자라는 게 목표고 그때 이 그림인데 광복 후에 보니까 남아있는 건물이 광화문은 엉뚱한 데로 갔고 여긴 총독부 건물이 들어와 있고 근정문, 근정전, 그 다음 사정문, 사정전, 경회로 요 기역자 정도 요 중심 건물 요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없던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이라도 회복해보자 라고 하는 게 1차로 계획했던 겁니다. 자, 광화문 고종 때 만들었던 광화문 정말 웅장한 건물이죠. 일반적으로 궁궐의 문은 밑에 돌로 만들지 않아요. 돌로 문을 만드는 건 성문을 그렇게 합니다. 한양도성, 숭례문, 동대문. 근데 그건 아치가 하나잖아요. 근데 성문은 돌로 만드는데 궁궐의 문은 그냥 나무로 목조로 해요. 근데 광화문은 희한하게 처음부터 육축이라고 하는 석축으로 문을 만들어요. 조선이 좀 이상했어요. 왜 궁궐문을 성문처럼 만들었는지 아마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종 때도 역시 이렇게 의리의리한 광화문을 만들었고 이 앞에 요 두 줄이 임금이 걷는 어도라는 월대라고 하는 시설에 임금이 걷는 길이고 이 월대는 이렇게 난간을 갖추면서 50m쯤 문하고 붙어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월대는 문하고 같은 일체가 된 건물인데 우리는 작년까지 문만 덩그러니 있는 광화문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앞에 붙어 있는 팔 다리 잘라낸 몸뚱아리만 남은 광화문을 보다가 드디어 해체된 지 100년 만에 작년에 다시 제 모습을 갖추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랬던 곳입니다. 역사를 보면 1395년에 92년에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으로 2년 만에 도읍을 정하고 1년 동안 종묘사직 경복궁을 지어요. 그리고 광화문을 완벽하게 수리해서 준공한 건 98년이에요. 그리고 광화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건 세종 때 1426년인데 여러분 자료에 보면 1462년으로 되어 있는데 2하고 6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오탈자니까 1426년에 광화문 되는데 창건할 때 모습 경복궁 이래요. 지금보다는 엄청난 소규모의 궁궐이었습니다. 딱 있어야 할 것만 만든 궁궐. 근데도 광화문은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종대왕 때 빛광자, 되라자에서 사방을 교화하라 빛으로 이런 의미의 이름이 붙여졌고 1800 임진왜란 때 불타고 270여 년 폐허로 있던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전쟁이 끝나고서 왜 경복궁을 안 만들고 270여 년 폐허로 버려놨나? 그때 이제 선조 임금이 피랑 갔다 돌아오셨을 때는 저 7년 전쟁을 겪으면서 완전히 이제 피폐해진 거예요. 경복궁을 복원하려면 엄청난 예산과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국가 재정이 그 당시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선조 임금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광해군이 창덕궁을 조금의 정말 적은 비용으로 지을 수 있는 창덕궁을 전궁으로 짓고 별궁의 성격으로 경희궁을 지으면서 경복궁은 없는 상태로 고종 때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대원군이 고종으로 하여금 경복궁을 지어서 왕권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국가인지 보여주면서 쇄국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퍼포먼스로 택한 행위가 경복궁의 중건이었어요. 그래서 경복궁을 이렇게 지으면서 이런 광화문을 지었던 건데, 문제는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고 나니까 1926년에 아까 봤던 총독부 건물이 지금의 근정문 앞에, 근정문과 광화문 사이에 흥례문 자리에 총독부 건물이 들어와요. 1926년에. 자, 26년에 총독부를 짓고 나니까 그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아주 뻘쩍지근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광화문이었어요. 일제는 광화문도 헐어야겠다. 네? 총독부는 당연히 이제 총독부 들어왔으니까 광화문 헐자라고 했는데, 그때 일본인 지식인들이 반발을 해요. 아무리 식민지 조선이지만 경복궁을 이런 식으로 훼손하는 것도 참 가슴 아픈데, 그 정문인 광화문도 없애버리는 건 정말 너무 야만적이다. 조선의 백성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야나기 문헤요시라고 하는 그런 민해학자를 비롯해서 이 반발을 하면서 기고를 합니다. 동아일보에 기고를 하고, 광화문이요, 우리가 너무나 몹쓸 짓을 하고 있다. 조선 백성에게 사죄한다. 이런 기고들을 내니까 총독부도 그 일본인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에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헐기는 좀 힘들겠구나. 대신 총독부 앞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니까 없애긴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느냐, 저쪽 많이 보던 문이 저리로 가요. 이게 광화문이에요. 이게 1929년에 엑스포라고 하는 박람회를 열면서 식민지 조선은 얼마나 근대화했나 자랑하는 행사인데, 이 동네가 여기가 다 박람회장이 되는 거예요. 조선 박람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박람회를 만들어요. 경복궁 건물 다 헐고 박람회장으로 바꿔요. 그때 광화문을 박람회장의 정문으로 사용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새로 만들기보다 광화문 옮겨서 리모델링 하니까 얼마나 근사해? 그래서 이리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은 철거가 되는 대신 저 옆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기운을 겪죠. 그러다가 한국전쟁 때, 6.25 때 폭탄을 맞아서 위에 목조 건물이 불이 나서 없어졌고, 엉뚱한 위치에 있던 문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라고 하는 대통령이 바로 박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우던 그 해에 광화문을 옮겨요. 이쪽으로 원래 앞으로 옮기자 했는데, 이때 한두 가지 조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 뭐가 바뀌었느냐? 이름표가 바뀌어요. 빛광자 대라자 광화문이 아니라 한글로 바꾸죠. 한글로 바꾸면서 친필로 쓰십니다. 이거 박 대통령 친필이에요. 그리고 요 위에는 당연히 목조 건축이어야 돼요. 동양 건축은. 근데 나무는 유한한 재료예요. 썩어. 아니 이게 전쟁의 뒤 끝판에 나무도 큰 나무도 없는데 어렵게 나무 구한들 이것도 썩으면 또 새로 지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낭비를 하느냐. 소모적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개발의 논리에 딱 맞게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을 재료로 복원을 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 천년이 가도 변치 않을 재료 뭐예요? 콘크리트,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멘트로 만들어서 나무처럼 보이게 단청을 칠한 거예요. 근데 이 콘크리트 광화문을 매일 지나다니면서도 이게 콘크리트였다라는 걸 아무도 눈치를
못 칠 정도로 정교하게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사진을 먼저 보시면 이게 너무나 정교한 콘크리트 공포 이래서 이거 부식이 아깝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부 부재를 서울 역사박물관 마당에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 콘크리트 깎은 거 아닙니다. 거푸집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다 주물러 뜬 거예요. 저걸 다 주물러 떠가지고 조립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저런 걸 보면서 세계 어떤 민족이 콘크리트를 나무보다 정교하게 다룰 수 있겠느냐. 우리 민족은 가능하다. 우리 민족은 할 수 있다. 그걸 느꼈어요. 근데 문화재청은 알았거든요. 이게 콘크리트 광화문. 그래서 저거를 헐고 새로 목조로 하자. 그리고 더더군다나 광화문은 이상하게도 방향이 경복궁 건물과 다르게 좀 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잡고 목조로 하자라고 해서 이걸 철거하고 발굴을 한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발굴 책임자가 돼서 발굴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져요. 왜?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 있던 광화문 그 위치로 그대로 만약 옮겼으면 자 이게 경복궁이고 이 앞에 광화문을 그대로 옮겼으면 어마어마한 돌 기초가 있으니까 이 기초를 하려면 여기 땅을 파고 기초를 하려면 땅을 깊이 파서 이 자리에 콘크리트 아마 당신이 좋아하셨던 시멘트로 기초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거를 견뎌서 위에 건물이 올라가요. 제자리에 있으면 땅을 팠기 때문에 아마 원래 광화문의 기초, 고종때 광화문의 기초는 다 파냈을 거로 예상을 했어요. 없겠구나. 콘크리트만 나오겠구나. 했는데 웬걸 발굴했는데 이 기초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고종때 광화문의 기초예요. 너무나 잘 나와. 이 받침이 바로 이 돌을 받치는 이 기초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단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올 때까지 이 기단까지 너무나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건 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게 왜 남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좀 이따가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때 이 광화문의 기초가 너무나 기적적으로 나왔는데 자 기단석까지 이렇게 나왔죠. 더 기적 같은 건 이게 아스팔트만 걷었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지면 10cm 밑에 경복궁의 기초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옮겨서 만들었던 광화문의 기초는 여기 천막 덮인 요 구덩입니다. 박 대통령은 요 자리에 광화문을 놓은 게 아니라 더 후퇴해서 요쪽으로 광화문을 옮겼고 더 놀라웠던 사실은 이게 이제 이 광화문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일제강점기 직전에 조선의 광화문 광장은 이런 모습이다. 지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 모습의 광장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더 놀라운 건 이게 고종때 광화문 기초였는데 그 밑에 이만큼 70cm 정도 성토를 하고 또 하나의 기초가 있어요. 자, 또 하나의 기초가 있으면 어느 임금 때예요? 처음 만들었던 태조 때. 경복궁 처음 만들었을 때 이게 태조 때 광화문의 기초가 여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봤더니 태조 때 거는 더 완벽해. 왜? 문이 더 작아서. 그래서 완벽한 모습의 태조 때 기초가 있고 그 위에 확장을 해서 까만 게 태조 때 거고 노란 게 고종 때 건데 고종은 이만큼 성토를 해서 태조 때 기초를 보존을 하고 고종이 광화문을 만든 거예요. 그 자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기초 요구도 부시지 않았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 일로 옮겼으면 이거 다 없어졌을 판인데 다행히 살아남았던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은 원래 광화문에서 동쪽으로 13.5, 북쪽으로 11.2 옮겨진 위치로 광화문을 옮겼고 그 다음에 축도 3.7로 틀어지게 삐딱하게 이렇게 옮긴 거예요. 이게 68년에 우리가 지금 철거하기 전에 광화문. 왜 삐딱했느냐? 지금은 없어진 이 총독부 건물하고 축을 맞추느라고 삐딱했어요.
우리 경복궁축하고 다르게 총독부 건물 중앙청하고 똑같이 맞춘 거예요. 그러면 총독부는 왜 애초에 삐딱했느냐? 예, 3.75로 쭉 선을 그어보면 이 선이 가는 종착역은 지금 남산에 있는 조선신궁입니다. 조선신궁, 메이지 천황하고 일본의 시조, 국조를 모신 사당. 우리가 거기서 신사참배하고 창씨개명해서 강제로 동원됐던 조선신궁하고 조선총독부를 나란하게 만든 거였는데 엉뚱하게 광화문을 거기다가 이렇게 축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여서 우리가 이제는 제 위치로 복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광화문은 경복궁 때 고종 때 중건한 그런 광화문의 자리인데 문제는 이 앞에는 아까 월대라고 하는 50m 가까운 이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 사직로라고 하는 버스가 다니는 길 바로 이 앞길이에요. 이 앞길에서 창덕궁 쪽으로 가려면 그 사직로를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교통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월대는 요 앞에만 문 앞에만 발굴해서 복원을 했고 나머지는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추측만 하고 복원을 못했어요. 그 앞에 지금 광화문 광장의 육조거리 태조 때부터 해서 태종, 세종을 거쳐서 똑같이 이 그림과 같이 만들어졌다가 임진왜란 때 다 불이 나고 그 다음에 고종 때 경복궁을 만들면서 다시 육조거리를 정비를 해서 의정부 3군부라고 하는 문무의 최고기구부터 2조, 그 다음에 지금의 서울시청에 해당하는 한성부 청사, 호조, 기로소,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런 관청이 쭉 늘어있는 데가 지금의 광화문 광장의 6조 관청 있는 모습. 그게 이 모습입니다. 이게 150년 전에 광화문과 의정부 3군부 이 깃발이 3군부 건물 이게 지금 정부 종합청사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가 지금의 광화문 광장인데 보십시오. 조선의 백성들이 독포자락 휘날리면서 막 불이 나게 가가지고 줄 서서 여기서 하고 있는 거 뭐예요? 민원 넣고 있는 거예요. 민원인들이야. 다. 내가 뭐가 불편해, 뭐 해줘, 뭐 고쳐줘.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들어주면 모여서 이거 뭔가 이상해, 우리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목소리 높여야겠어? 그러다가 안 되면 횃불 들고 나온 거예요. 임금이 행차할 때 가서 엎어져서 소리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광화문의 역사성, 장소성이 된 겁니다. 이 DNA가 그대로 물려져서 우리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여기서 대한민국 외쳤고 촛불 들고 한 거예요. 이거 누가 시킨 사람 없어요. 근데 왜 여기 갔느냐? 여기에 임금이 계셨고 이 뒤에 청와대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관청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가서 소리를 내야 들어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중심거리가 됐고 지금 이 모습이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바뀌느냐 한번 보세요. 이름부터 바뀌어요. 원래 이름은 육조거리, 광화문 앞길, 경복궁 앞길 이랬는데 광화문 통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총독부가 26년에 들어오고 그 앞에를 총독부 중심으로 다 고쳐라 라고 해서 광화문을 옮기고 그 앞에 바꾼 모습이 광화문을 옮기고 그 앞에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전착기를 놓은 겁니다. 자, 이 그림 너무나 익숙하죠. 지금 우리가 보는 광화문 광장이 바로 1927년에 조선 총독부를 만들고 바꾼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곳이 총독부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왜 우리가 저런 중앙분리대를 갖게 됐는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제는 여기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나무를 심었어요. 조경 차원에서. 이쁘라고. 무슨 나무를 심었는지 아세요? 은행나무. 왜 은행나무 심었어요? 노란 잎이 물들면 너무나 가을 정취에 아름답고 열매에 따서 기관지 안 좋은 분들 기관지도 좋게 하고 술안주로 먹으면 맛있으니까 그래서 은행나무를 심었을까요? 도교도의 상징수였습니다. 도교를 상징하는 나무가 은행나무. 리틀 도교를 구현하는 거예요. 총독부를 만들고 이 앞을 도교처럼 구현하고 하는 게 일제
뜻이었어. 그래서 이 앞은 이렇게 변했고 그걸 알았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최대 중앙분리대라는 오명을 쓰면서 이 길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고 이게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진짜 광장처럼 하자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해서 이 앞을 지금 세종문화회관 쪽을 조금 넓혔죠. 그래가지고 이 과정에서 발굴조사부터 다 했더니 6조의 기초가 다 나왔겠죠.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국민들 상대로 요 과정들을 설명하는 그런 게 있고 이게 유튜브로 다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한쪽으로 광장을 그래도 이렇게 넓히고 차로를 이렇게 모르니까 이렇게 바꿀 때 국민들이 시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어요.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거냐? 멀쩡한 길을 막고 얼마나 불편하게 왜 이걸 하냐? 누구 좋으라고 그랬는데 바꿔놓으니까 다 좋아해요. 바꿔놓으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뉴스도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이제 여기가 좋은 공간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만족도도 높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22년에 완성됐거든요. 그해 가을부터 반응이 좋으니까 그러면 사직로 때문에 못 찾았던 월대를 한번 발굴해보자. 광장 끝나고 한 거예요. 22년 가을부터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길을 조금 이렇게 U자로 돌리더라도 여기 발굴을 해보자 라고 해서 발굴을 하기 시작을 했더니 3군부의 기초, 여기가 3군부가 이 감장까지 맞닿을 정도로 붙어 있어요. 3군부의 기초를 찾았는데 문제는 3군부의 기초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 위에 간 너무나 선명한 전차길이 나온 거야. 이 전차는 일제가 깔은 거예요. 왜? 총독부를 건설할 때 필요한 자재를 옮기고 총독부가 완성됐을 때 일하는 총독부 관원들의 관사로 출퇴근하는 길이에요. 총독부 관원들의 관사가 어딨냐? 지금의 서천부터 경복궁 이 앞이에요. 여기서부터 경희궁까지가 다 총독부 관원들 관사촌이에요. 종로부터 서울역부터 출퇴근하려면 기차 내려서 이제 요런 길을 이용하면 좋으니까 여기에 기찻길을 냈는데 이게 광화문 앞이잖아요. 이거 기찻길을 내려면 광화문 앞에 있는 뭐를 잘라야 돼요? 월대를 잘라야 돼요. 그래가지고 1923년에 전차길을 놓으면서 월대는 훼손이 되는 거예요. 이 전차길을 드러내고 발굴을 해서 3군부를 찾았고 요 콘크리트 배관 다 드러내고 완벽한 모습을 구현합니다. 오른쪽도 2개의 전차 다 복선이에요. 그러니까 효자동 통이동 가는 거 복선, 안국동 가는 거 복선. 이거는 1929년에 깔아요. 얘도 역시 이렇게 깔고 했는데 그 밑에는 의정부가 있는 거예요. 의정부 건물 다 발굴해서 배수로까지 찾고 이제 진짜 월대를 발굴하려고 보니까 이 정말 이 선명한 이 일제 전차길이 딱 이렇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게 뉴스에 난 그림인데요. 이때 기자회견을 했어요. 제가 신문에 질의응답을 해줬는데 너무나 공교롭게 이 첫 기자회견 날이 지금의 대통령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러 일본 가서 기시다하고 돈가스 먹고 사케 마시는 그날이야. 같은 날 기자회견을 해필 그날 한 거예요. 그래서 메인 뉴스로 9시에 첫 뉴스는 대통령이 과거는 다 잊고 미래지향으로 가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자라고 건배를 하고 있는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 끝나자마자 일제는 100년 전에 우리 월대를 이렇게 훼손하고 전차길을 깔았다가 두 번째 뉴스가 된 거예요. 야, 정말 난감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기자회견을 잡은 게 누구냐? 대통령실이에요. 그날 잡았어, 자기들이. 자기들이 그날 잡아놓고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 미래를 잊고, 과거를 잊고 이거에 더 많은 호응을 했겠어요? 저놈들이 이걸 다 부시고 이렇게 깔았다고? 여기에 호응을 했겠어요? 묻지 않아도 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기자회견 다시 했어요. 또 다른 날 잡아서. 그래가지고 이 밑에 원래 이렇게 있던 월대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없어진 거고 우린 이거 월대를 복원하겠다 했는데 월대는 원래 건물, 중요한 건물에 단을 높여서 위상을 높게
보이게 만든 게 월대예요. 그래서 창덕궁이나 경복궁에 가면 정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정궁으로 썼던 문에만 월대가 있어요. 창덕궁, 덕수궁. 이거는 재현한 거라 오리지널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게 월대인데 발굴했더니 일제는 난간만 없앴잖아요. 땅 속에 묻혀있는 기초까지 없애지는 않았어요. 못했어요. 아까 아스팔트 덮은 거랑 똑같아. 그러고 보니까 월대 끝에 계단 이런 게 다 나왔고 양 옆에 이것도 나오고 아까 어린아이 앉아있던 데가 여기예요. 이게 임금이 가는 길, 요 기초가 나왔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월대가 원래 이랬던 것이 일제가 계단을 없애고 철길을 깔고 전차를 놓고 해서 이렇게 밋밋해진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게 총독부 앞에 월대가 없어진 그 모습 문이 들어서 있고 이렇게 바뀐 거죠. 이게 이제 사라진 월대고 문제는 월대만 사라진 게 아니라 이 돌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딱 하나만 이 누런 돌 하나만 경복궁에 명성황후 시해됐다라고 알려진 녹산 건천궁의 뒷산 녹산에서 요 부지 하나를 찾았는데 딱 보니까 월대 동자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만 이 앞에다가 세워놨는데 나중에 월대를 복원한다라고 했더니 연구자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대학원생. 문화재청에 요 국능유적본부의 연구원으로 있던 미술사 전공 대학원생이 요 주제를 연구하면서 자기네가 관리하고 있는 동구릉에 이 돌 비싼 걸 본 거예요. 광화문 돌 이거 본 거 같은데 동구릉에 있는 거 같은데 했더니 동구릉에 천막 덮어놨는데 뭔지도 모르고 버려진 돌이 광화문 월대 거였어. 세어보니까 사이즈 재보니까 똑같아. 무려 40%의 돌이 동구릉에 보관돼 있었어요. 근데 그 월대를 해체해서 동구릉으로 옮겼다라는 기록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어디에도 한 줄도 없어요. 누구 하나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실물로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돌을 이렇게 신부제와 함께 재활용을 했죠. 그냥 옛날 거 새 거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하면 깨끗한데 막 랜덤으로 섞여 있어요. 왜 이랬을까? 보면 광화문 쪽에서부터 세종로 쪽으로는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경사 혹시 느껴지세요? 경사? 올 때도 살짝 경사가 져 있어요. 근데 이 동자석은 구멍이 뚫려 있어 난간으로 다 연결해야 안정적으로 끼워져요. 그러면 이 위치가 난간으로 연결할 때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동자석에 뚫린 구멍의 각도가 다 달라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각도 하나하나를 다 재서 찾아서 제 위치에 꽂아 놓느라고 랜덤하게 누런 거, 하얀 거, 누런 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다 제 위치의 돌이. 복원 날로 한 거 아닙니까? 네, 엄청 고생해서 이렇게 했어요. 가서 한번 보시면 야 이게 이런 숨은 비화가 있구나. 그리고 석재는 석재 검사를 해서 가장 유사한 채석장을 찾은 게 포천의 채석장을 찾아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앞에 계단에는 이 앞에 있고 임금이 가는 계단에는 요 앞에 보면 해태 아까 얘기한 해태 2마리가 또 작은 해태가 2마리가 여기에 있어요. 사진에. 근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얘도 찾았어요. 요즘 유튜브로 공부하시죠? 공부는 유튜브로 한다. 책으로 안 하고. 예, 그래서 유튜브 방송하는 유튜브 방송자가 그 친구는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보니까 월대 복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앞에 있는 서수상이 용인의 호암미술관의 마당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유튜버가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흘려들었는데 그 유튜브로 공부를 하던 중학생이 저거 뉴스에 봤는데 그게 호암미술관에 있다고요? 문화재청의 신문고에 올려요. 국민의 소리. 내가 유튜브 봤는데 이거 돌이 호암미술관에 있대요. 올렸어. 그 문화청이 받고 그래? 하고 가보죠. 가봤더니 이거 진짜 이거 혜택 광화문 거랑 비슷해? 이거 맞나? 했는데 확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가 찾아줬어요. 발굴했더니 이 혜택 받침돌이 남아있는 거예요. 발굴해. 이 땅속에 있으니까.
이거 찾았는데 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얹었더니 딱 맞아. 딱 맞아. 사이즈가. 그래서 오케이 인정. 그래서 호암미술관에 이거 광화문 올 때 했텐데요. 그랬더니 이거니 유적이 뭐 미술품도 기증했는데 이거 못 주겠어요? 자기네 뭔지도 모르고 마당에 버려졌던 애들인데 흔쾌히 기증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위치로 돌아왔고 그다음 마지막 다 이제 광화문 복원 원위치 복원하고 올 때도 복원했는데 이름표가 미스테리. 현판이 그 전에 최근까지 우리가 본 현판은 흰 바탕에 검은 글씨 광화문 써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고증할 수 있는 최고 오래된 자료예요. 일제강점기 30년대까지밖에 고증이 안 돼. 근데 그때는 광화문이 흰 바탕에 검은 글씨였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고증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올 때 복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미국에서 또 제보가 들어와요.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우리가 광화문의 제일 오래된 사진 같은 걸 갖고 있다. 추정컨대 1890년대 사진이에요. 보면 광화문 사진이 명백하게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아니에요. 시커매. 그리고 누런 글씨야. 근데 우리가 1915년에 안중식이라는 화가가 그린 경복궁 백악추녀도를 봐도 현판이 시커매. 1910년대 이전은 시커맸다. 근데 우리가 그걸 고증을 못했잖아요. 여기에서 기록이 딱 나와요. 이래서 기록이 중요해요. 경복궁 영건일기라고 하는 기록이 발견이 되는데 원래는 알던 책이에요. 이게 한성부 서울시 공무원 원세철이라는 공무원이 1865년부터 68년까지 40개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감독관으로 쓴 일기예요. 그게 몇 월 며칠 날씨가 어떻고 오늘 무슨 일을 했다. 공사 일지야 일지.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한 사실 기록이잖아요. 이거 일지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우리나라에는 9권짜리가 원래 완질인데 한 책만 서울대학교에 있어요. 나머지는 다 없어진 거예요. 딱 한 권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이런 현판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일본에서 자기네가 보관하고 있다 또 제보가 들어옵니다. 서울시립대하고 일본의 와세다 대학이 교류하고 있는데 저희과 교수님이 서울시사 편찬위원장인데 제보를 해서 우리 학교에 니네 영건일기 있는 것 같은데 와서 한번 볼래 해가지고 갑니다. 가서 봤더니 9권 완질이 있는 거예요. 돌려주면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와세다 대학이. 돌려줄까요? 안 주죠. 안 줬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우리가 번역만 하게 해주라. 그래서 우리가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책임 연구를 해서 번역을 한 게 경복궁 영건일기 책인데 번역하다 보니까 광화문 현판 기록이 딱 나와요. 광화문 현판은 묵질금자로 되어 있고 동판으로 획을 만들었고 금으로 칠했다. 묵질금자, 검은 바탕에 금글자. 검은 바탕에 금글자로 했다는 기록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는지도 기록이 돼 있어요. 경복궁은 불이 나면 제일 취약하니까 검은 바탕이 물을 상징합니다. 방위가. 물을 상징하는 검은 바탕을 만들어서 불을 막아달라는 의미로 했다. 그리고 광화문만 그런 게 아니라 근정문,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 경회루, 신무문, 영추문 다 검은 바탕에 금글자로 했다라고 적어요. 근데 지금 경회루나 근정전이나 가보세요. 일제 때 안 훼손된 건물에는 그냥 검은 바탕에 금글자 현판이 붙어 있어요.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냥 있으니까 붙여놓은 건데 영건일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판을 이렇게 어렵게 복원을 해서 작년 10월 15일 오늘 며칠인가요? 딱 1년 전 이틀 됐나요? 이때 현판 기념식을 했고 그때 많이 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사회를 봤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국민 질의 이게 원래 대통령 VIP 행사였어요.
대통령이 온다고 부랴부랴 이재용 아나운서 섭외해가지고 아나운서도 바꿨어요. 최고의 아나운서로 모셔야 된다고 갑자기 바꾸고 해서 저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했는데, 자, 문제는 이런 광화문하고 이거 제막하기 전에 현판인데 기껏 이렇게 고증을 해서 광화문 현판을 만들어 놨더니 최근에 한글날 이렇게 지나고 나서 뉴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체부 장관인 유인천 장관이 광화문 현판은 당연히 한글로 해야 된다. 당연히 한글로 해야 된다라고 언론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유인천 장관 작년에 와가지고 본인이 너무나 잘했다고 축사한 분이에요. 이 자리에 왔어요. 서울시장하고 유인천 장관, 문체부 장관. 그래가지고 기념식에 와서는 너무나 잘했다고 해놓고서는 1년 지난 지금 뒤에 세종대왕 동상 뒤에 한자의 현판이 너무나 거슬린다. 세종대왕 뒤에 한자 현판이 거슬리나요? 저는 세종대왕상이 더 거슬려요. 자, 만약 거슬리면 세종대왕상을 옮기면 돼요. 현판이 오리지널이에요? 세종대왕상이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이 거슬리는 게 아니라 그 오리지널을 거슬리게 만든 우리가 만든 동상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걸 제거하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걸 갖다 놓고 오리지널이 거슬린다라는 논리. 그리고 왜 세종대왕이 불편해야 할까요? 한글을 창제했기 때문에? 자, 광화문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광화문 이름을 붙인 임금이 세종이에요. 광화문이라고 하는 빛으로 사방을 교화하라라는 좋은 뜻으로 이름을 붙인 임금이 세종이에요. 내가 붙인 광화문이 왜 내가 거슬려요? 장관이 이걸 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이나 어디나 계속 이런 얘기해요. 만약 장관이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가서 얘기하겠다. 알고 똑바로 알고 얘기하면 안 거슬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거 보고 나고 나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사진 찍고 하고 제일 인기 있는 마스코트는 그 혜태 서수예요. 걔 코 만지면서 다 사진 찍어요. 희한하게 그런 거 만들면 다 코를 만지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옛날에는 아들 낳으려고 그랬는데 요즘 딸이 훨씬 좋은데 왜 요즘도 코를 만지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뀌었고, 제가 작년에 딱 요맘때 KBS 이슈픽 쌤과 함께 나와서 이 의미를 설명하고 이런 거야말로 우리가 미래유산으로 후손에 물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엄청 감격스러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미있게 들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천천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시간이 질의응답 때문에 네, 이건 2시간, 3시간 각각의 버전이 있습니다. 오늘 1시간. 네. 사실 또 유튜브 버전도 또 네. 있어서 또 자세한 설명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질의응답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작가님 그래도 한번 시작을 한번 해주시는 걸로 여러분 작가님한테 한번 양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교수님 열성적인 강의를 정말 유동스럽게 들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에 이제 그 교수님의 이 진짜 갑자기 신나서 막 말씀하시는 그 눈빛과 표정과 갑자기 일어서시면서 그 현장의 순간에 진짜 그 감동했었던 그 느낌을 다시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제 머릿속에는 어떤 하나의 음악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인디애나 존스. 네. 그래서 한국의 인디애나 존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번 전시가 기록과 기억이다 보니까 저도 옛날 사진들 이런 거 들여다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는 이때 뭐 했지? 나는 항상 자기 자신을 투영하고 우리 부모님은 이때 몇 살이었을 때, 할아버지 몇 살이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기억들을 다시 세상에 끄집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생각이 났는데
사실 그 아까 그 첫 대학생 때 네. 인턴 같이 아르바이트 네.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그 가장 중요한 총책임자가 되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하면서 한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가장 그 어떤 앞으로 어떤 성취를 하고 싶으신 목표, 목적 있으신지 지금 네. 하시는 것도 있으실 텐데 네. 한국의 인디애나 존스로서 예. 어떤 걸 최종적으로 발굴하고 싶으신지. 최종적으로 발굴하고 싶은 거는 글쎄요. 지금 발굴한 것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이 광화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원래 이제 유명해지면 댓글을 보면 안 된대요. 악플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건 잊어야 된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러면서 그 리액션들을 보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잘하는 일인가? 예? 이거 길을 막고 없어진 걸 꼭 복원을 하는 게 옳은 거냐? 광장을 차가 다니는 넓은 길을 좁혀서 이렇게 만드는 게 옳은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 나는 물론 옳다고 생각하지만 나 외에 다른 분들은 정말 그걸 잘한 일이라고 볼까? 저는 잘한 일을 하고 싶거든요. 옳은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가끔 보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작업, 광화문 얼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좋은 댓글이라고 훨씬 많아요. 그래서 상처보다는 그래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이제 더 자극도 되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는데 요즘도 받고 있는 거는 이제 백제 쪽은 요즘도 민원을 받아요. 요즘도 전 이제 서울시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저를 직접적으로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서울시장한테 민원 넣으면 돼요. 그럼 학교로 바로 내려와요. 방송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풍납동 송파인 주민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바로 민원이 오고 우리 재산권 침해해놓고 자기 잘한 일이라고 저렇게 떠드는 저놈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자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아파트를 지어서 훨씬 재산 가치를 늘리고 할 수 있는데 거기가 갑자기 위례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나 같아도 화가 나고 나 같아도 뭔가 어디에다가 울분을 토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풍납토성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거든요. 다른데 다 아파트 이미 지었는데 정말 운 없게 자기네 아파트 지을 때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딱 걸린 거죠. 그래서 발굴을 해놓고 새파란 놈이 하나 와서 저기 위례성인 것 같아. 그리고 위례성이 아니어도 지켜야 할 중요한 유적인 것 같아. 이래서 제가 2001년부터 거기를 재건축을 못하게 묶어놓은 거예요. 제가 공무원일 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에게는 원흉이죠. 모든 원죄는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은 시가로 보상을 요구하는데 나라에서는 감정평가액을 보상할 수밖에 없는 이 딜레마. 여기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이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물론 저는 이때 만약에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문화재 못 지키고 그리고 위례성은 당연히 뭐 없는 거죠. 아파트밖에 없는 거죠. 위례성 터에 아파트밖에 없는 거죠. 2000년 만에 어렵게 찾아낸 위례성인데 그걸 아파트로 바꾸는 거는 저는 이건 아니다 라는 신념으로 보존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정말 잘 해드려야 문화재도 살고 주민들도 행복한 그런 시대가 올까. 제가 고민하는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거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근데 한양 여기 종로는 그게 가능하고 있어요. 지금 종로에 공평동의 도시유적 전시관이라고 전시관 만들어졌고 그 옆에 YMCA 건물 헐고 우리 저기 탑골공원까지 또 재건축하는데 거기든 유적이 나오면 지하에 전시관을 기부 체납하고 위에 용적률을 높여줘서 더 높게 지어졌거든요. 그 옆에 발굴할 때 사업 시행자가 제발 뭐 좀 나와라 기도했어요.
제발 뭐 좀 나와라. 그럼 자기가 전시관 짓고 자기네 건물 높이게. 왜 그랬냐면 탑골공원 때문에 높게 못 짓는 지역이에요. 근데 뭐가 나오면 그 규제를 풀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진짜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조선 초기에 금속 활자 1,500개 정도가 쏟아졌어요.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활자가 손가락으로 꼽아요. 근데 그 한 현장에 항아리 안에 1,500개의 활자가 나온 거. 한글부터 해가지고 다 보물급이죠. 그거 나오면서 박수치고 나 여기 전시관 지을 수 있게 됐어. 그리고서 고도 규제 풀고 훨씬 높게 재산권이 상승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에는 이제 보물 나오면 난 부자 된다. 이게 되고 있어요. 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자, 바랍니다. 네. 질문. 네. 감이 너무 재밌거든요.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또 광화문 아까 화가 보여주시면서 안중식 화가 그냥 백악 추진도. 10억 광화문이 긍정적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제가 그때 봤을 때는 글씨는 없었죠. 네네, 까맣게만 보이죠. 네, 기억을 하는데 이 광화문이라는 뜻이 빛으로 사방을 교화하라는 뜻인데 안중식님은 1910년에 사랑하시잖아요. 본인도 광화문이라고. 그래서 아마 1915년에 쓰셨을 때에 빛은 이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안 쓰신 것이 아닐까라는.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 이제 화가가 사실 이제 그게 큰 그림의 세부 확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큰 그림이에요. 그 중에 이제 요 아주 작게 그리다 보니까 현판에 있는 글씨까지는 못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제 작가의 그런 의도가 반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지금 드는데. 봄하고 가을에 들었는데 예. 점점 없어지는. 네네네. 그 생각은 저도 못 해봤거든요. 예, 그냥 까맣게 보이는 거 확대해서 보니까 그런데 글자는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네요. 한번 그거는 연구 대상입니다. 예, 그런 거는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고고학자들, 무식한 고고학자보다는 이런 미술사가나 뭐 이런 그런 걸 연구하는 분들이 사실은 좀 해주면 좋아요. 네. 하세요. 돌아가면서 이제 다 하는 건가요? 저도 인도에서 하는 강의를 거의 다 듣고 있는데 보통 때는 되게 차분한 강의인데 오늘 벌거벗은 한국 사회의 스튜디오 용어 같은 착각을 들으니까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그 혜택에 관해서 네네. 한동안 제가 이제 이원이면 연구자 강의를 많이 듣고 있는데 어떤 연구자분께서는 옛날에 그 군해설사들이 항상 이제 입구에 제일 먼저 보는 게 혜태니까 그 혜태가 이렇게 불을 막기 위해서 갓에 그렇게 모았다. 해설사분들이 많이 그렇게 해설하는데 그 연구자분께서 그거 굉장히 잘못된 전달이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항상 강조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이 현판에서 와서 근데 그 당시에는 현판이 저렇게 한글로 쓰여져서 어떤 이제 그렇게 잘못 전달이 된 게 아닌가 혜태로 이런 궁금증이 들었고요. 그럼 혜태는 특별한 상징과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정확히 알고 다 이제 상서로운 상상의 동물이죠. 근데 혜태가 뭐 불을 막는다 이거보다는 혜태라고 하는 동물이 상징하는 것은 정의의 심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혜태는 잘잘못을 구별할 줄 아는 신통한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은 혜태 앞에 가면 벌벌 떠는 거죠. 왜? 쟤는 잘못을 구별할 줄 아니까. 그래서 사실은 혜태가 이 하는 역할은 바로 그런 것들의 의미로 이제 혜태라는 동물이 사용이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 관악산이라고 하는 그 산 자체가 불을 엄청나게 상징하는 그런 산이 저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바라보게 하는 이유가 뭔가 이제 그런 화기를 막아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하지만 혜태의 정확한 그러한 상징은 정의,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변별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동물로 알려져 있고, 기능은 뭐냐? 광화문 앞에 해태 2마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해태의 기능은 뭐냐면 거기는 하마석입니다. 관료들이 경복궁에 입거를 하게 될 때 말 타고 가마 타고 오다가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해태 앞에서 일단 내립니다. 그리고 신료들은 그 다음부터 걸어와야 돼요. 임금은 다시 이제 타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하마석, 말을 내리는 표석이에요.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그런 하마석을 표석으로 삼은 거고, 해태라고 하는 상징은 원래는 정의의 상징 같은 잘잘못을 구별하는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고, 뭐 불을 삼킨다, 이거는 지금 명확하게 연건일기처럼 어디에 뭐가 나오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현판도 뭐 불을 끄기 위해 까만 걸로 했다, 이거는 기록이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해태는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고증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해도 될까요? 예,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사실은 시간이 많으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저는 그냥 이 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고택을 계속 보존을 해오고 그런 역할을 계속 해오셨었고, 지금 그 집이 또 어떤 역할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네. 보존을 넘어서서 활용을 하고 싶은 상황에서 이렇게 전시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오시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 집에 새로운 역할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역사학자이시자 예. 고고학자이신 선생님이 보실 때는 네. 저는 이제 이 집에 대한 걱정도 되게 많아요. 예. 소모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정체성을 흔드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아서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앞이라고 좋은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네. 한번 의견을 예.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문화유산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죠. 활용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는 이제 보존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미션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존을 할 만큼의 그런 역량도 안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는 막 미친 듯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뭐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전 지자체에서 무슨 유적만 있으면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교, 전통 산사, 그 다음에 종택, 이런 사업들, 그 다음에 요즘은 낮에도 부족하니까 야행, 밤에까지 하는 이런 활용 사업을 엄청나게 하는데, 저는 그 기본적인 취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활용의 가장 근간은 뭐냐?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를 제대로 알려주는 방향의 활용이 돼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사실은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그 유산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 그게 원래 뭐 하던 거냐라고 하는 거, 그거를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우리 관광 1위 어디를 제일 많이 갈 것 같으세요? 외국인들이 오면 어디를 제일 많이 갈 것 같아요? 롯데월드, 부천, 남산 엔타워, 경복궁이에요. 단연 압도적 1위가 경복궁이에요. 자, 경복궁 원래 왕이 살던 곳이잖아요. 정체성은 왕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왕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닫아야 되나요? 왕이 없으니까 닫아야 돼요? 아니죠. 왕이 없는 경복궁은 국민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을 지금 우리가 개방을 해서 많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와서 보게 하고, 우리의 궁궐이라는 게 이런 곳이다 라고 보고 느끼게 해주는 건데, 저는 예전에는 궁궐 가면 들어가지 마시오, 만지지 마시오. 근데 요즘은 들어가서 지복제 같은 도서관에 책도 놓고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점점 실내를 개방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너무나 바람직하다. 저는 경회로도 개방해서 거기에서 잔치도 하고, 아니 왜 국빈 만찬을 경회로에서 못해요? 거기가 그러라고 만든 데인데 얼마나 좋아요? 왜 굳이 다른 데 가서 거기 만찬 하나요? 그 2층에 올라가 보면 이게 대한민국이 이런 곳이구나,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곳이 경회로인데, 한옥이나 이런 건물들은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건물이에요. 안 쓰면 오히려 낡고 쇠락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입장인데, 서울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는 5개의 궁궐, 그리고 이런 잠저 같은 그런 별궁, 또 왕자들의 궁, 그 다음에 북촌 같은데 이 유명한 그런 관료들의 큰 집, 나중에 뭐 이런 고택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물론 개인의 문중의 그 후손들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보고 같이 느낄 수 있으면 열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정말 문경고택이 어느 분이 살던 곳이고 이 역사가 이렇게 되는 곳인데, 이런 곳을 와서 한번 본다면, 야,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살았고 이런 모습이 이 원래 모습이었나 보다 알 수도 있는데, 지금 당연히 만약에 여기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면 그걸 개방하는 게 불편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이런 전시나 아니면 무슨 교육 같은 거, 뭐 인문학 뭐 강의, 이런 것들 주로 개설을 해서 여기 와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택의 정취도 느끼고 이곳이 어떤 곳인가도 알게 하고, 이런 전시를 통해서 여기가 가지고 있는 멋과 우리 이 유산의 그런 아름다움을 이렇게 만끽할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게 오히려 이런 곳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 의미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더 많은 분이 여기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히 여쭤봤어요. 숙제가 엄청 늦으셨어요. 네, 다 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사실 시간이 조금 오버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강연하고요. 오늘 이 멋진 강연, 또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화두를 던져주신 우리 작가님 두 분한테 너무 깊은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연계 프로그램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래된 소리 피아노와 검은고라고 해서 피아니스트 박동환 선생님하고 허윤정 검은고 하시는 연주자하고 같이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녀석이 조금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필요하시면 또 예약하셔서 오시면 되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간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행사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우경재단 인스타 팔로우 하시면서 행사 있으면 좀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